저는요, 제주도에서 육지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그 제주도에서 나왔는데요. 경향신문이 2020년도에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가면은 어떤 보물을 찾으러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산물 먹거리를 먹으러 바닷가를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경치를 보러 바닷가를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 과연 바다를 향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보물을 찾으러 가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바다에서 어떤 보물을 찾고 있을까요? 근데 우린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뒤에 배경에 보면은 녹색이 보여요. 뭐가 자라고 있는 걸까요? 녹조류. 어린이들의 답이 어른들보다 맞았습니다. 자, 이 친구한테는 바닷속 보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여기 누구 같아요? 접니다. 저는 과연 어떤 보물을 찾으러 바다를 가는지, 아무튼 이때도 바다에 가서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뜻은 귀중하고 값진 어떤 물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 보물을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금은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바닷속에 있는 보물이 이런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뒷배경에 보이는 해조류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다의 보물, 해조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그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보물, 귀중하고 값진 물건에 대해서 해조류의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저는 해조류 분류학자입니다. 그러면 해조류 분류학을 연구해서 얻는 그 결과들, 해조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끝을 내겠습니다. 해조류는 이렇게 바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 광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식물에 속하지만 그럼 해조류하고 육상식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육상식물처럼 뿌리, 줄기, 잎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육상식물의 뿌리, 줄기, 잎은 영양분을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관다발 조직이 있다는 것인데 해조류는 그와 같은 영양분을 몸 전체로 흡수하고 방출을 합니다. 물이라는 바다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여기 색깔을 보면은 녹색도 보이고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도 보이고 그리고 갈색도 보이죠. 그래서 녹조, 갈조, 홍조류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한 900여 종 정도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조류를 영어로 씨위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씨위드는 그야말로 바다에 살고 있는 어떤 잡초 정도로 표현이 됐는데 그거 말고 학술적으로 로도파이타 이러면 홍조류고요. 그 다음 페오파이타 이러면 갈조류, 클로로파이타 그러면 녹조류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1836년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의 하베이라는 교수가 처음 썼어요. 이제 색깔을 보시면 녹조류 아주 녹색이죠. 갈조류 갈색이고 홍조류 붉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그 색깔을 나타내는 화학 성분들을 살펴봤더니 홍조, 갈조, 녹조류 모두 똑같이 엽록소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었는데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들은 다 엽록소 A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엽록소 A 말고 나머지 홍조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코빌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갈조류는 엽록소 A와 C 그리고 갈조소를 갖고 있습니다. 녹조류는 엽록소 A와 B 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것들은 또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해조류는 어떤 생활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름만 되면 이렇게 해안가에 그 파래가 대량으로 발생이 돼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파래의 생활사는 과연 어떨까? 녹조류 중에 대표적으로 파래의 생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대교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유성생식을 하는 세대와 그 다음에 무성생식을 하는 세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유성생식을 할 때는 수배우체와 그리고 암배우체가 필요하죠. 이들이 성숙을 하게 되면 배우자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파래의 배우자 세포는 모양이 똑같아요. 즉, 암 배우자와 수배우자, 다른 말로 수배우자는 정자일 것이고 암 배우자는 알 정도로 생각할 텐데 파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 똑같이 편모, 여기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줄이 보입니다. 이 편모를 달고 있으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얘네가 방출이 되면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들끼리 짝을 지어요. 그래서 접합자를 형성하고 그것이 착상이 되고 발화를 하면 이렇게 포자체로 성숙을 합니다. 자, 이 포자체는 다시 유주자라고 하는 무성생식 상태로 유주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얘네가 다시 방출이 되고 발육을 하면 배우체를 만듭니다. 자, 이 배우체의 형태와 포자체의 형태가 보기 어떻습니까?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모르겠어요? 자, 얘네는 같습니다. 그래서 동형, 세대교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우체의 형태와 포자체의 형태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생식, 접합자의 그 형태를 기준으로 암수 배우자의 형태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형 접합성 생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갈주의 생활사를 볼까요? 자, 오늘 생일을 맞은 분들 미역국을 드셨을 텐데요. 우리가 먹는 이 미역의 몸체, 미역의 엽체는 포자체입니다. 포자체. 이 포자체가 무성적으로, 그리고 이거 미역의 귀에 해당이 되는데 이 귀 부분에 사실은 그 유주자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포자가. 거기에서 유주자가 방출이 되면 그 유주자도 역시 편모를 달고 있어서 운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하고 발화를 하게 되면, 자, 배우체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배우체의 모양과 포자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래서 미역은 2형 세대교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활사를 돌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미역은요, 웅성 배우체는 그 편모, 운동성 편모를 갖고 있는 정자를 방출하고요. 그리고 자성 배우체는 에그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역은 난접합성 생식을 하는 해조류입니다. 그 다음에 홍조를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김. 김은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김은 이렇게 타원형이거나 또는 아니면 동그랗게 생겼거나 또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은 배우체 세대입니다. 배우체. 마찬가지로 배우체에서 수암 생식기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정자를 방출하고 요 암생식기관의 형태를 띠다가 수정을 하면 과포자를 만들고, 그리고 실처럼 생겼다 해서 사상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상체의 포자체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굴 껍질입니다. 김은 이렇게 사상체 형태의 포자체가 굴 껍질 안쪽에 솜털처럼 들어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래서 더운 여름을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온이 떨어지면 얘네가 가을쯤, 11월 달쯤 되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포자를 내고 발화를 하게 되면 배우체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체와 포자체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형 세대 교반에 속하고요. 뭐 여기서는 사실 난접합이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자, 요 사진에 1번 사진과 2번 사진 중에 어느 게 정자를 표현한 사진일까요? 이 현미경 사진이에요. 1번과 2번 중에. 자, 테라리움 만들던 학생, 이거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까요? 정자. 이런 거, 그렇지. 1번이에요, 1번. 1번이, 미안합니다. 선물이 없어서. 1번이 요게 다 정자낭 세포고요. 얘네가 아주 작은 사이즈로 갈라져서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홍조류의 정자는 운동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편모가 달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 생식기관을 찾아서 이동을 해 가느냐? 파도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요. 암 생식기관에서 동물의 페로몬에 해당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서 요게 암 생식기관의 이렇게 뭐라고 했지? 주두입니다. 주두. 그럼 그 부분에 가서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해조류를 바다의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광합성을 통해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반응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세포 내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 에너지 중에서 광합성에 사용되는 그 파장대는 400에서 700 나노메타에 있는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광합성을 위해서는 엽록소 A는 반드시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엽록소 A가 흡수하는 파장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클로로필 A가 엽록소 A인데 대충 한 430 나노메타 정도 그리고 한 670 나노메타 정도의 빛 에너지만 흡수를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빛들은 다 버리게 되거든요. 이러니 식물체들이 그 사이에 있는 빛들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보조 색소를 발달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엽록소 B가 흡수하는 파장대, 루테인이라고 하는 다른 보조 색소가 흡수하는 파장대, 카로틴, 크산틴, 리코펜 등등 굉장히 다양한 보조 색소를 발달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것을 엽록소 A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군마다 다양한 종류의 보조 색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조류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느냐?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킵니다. 이산화탄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바로 해조류가 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니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광합성 결과 만들어내는 그 탄소의 종류가 다른 말로 유기화합물의 종류가 잘 분해되지 않는 내성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분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이세요? 그 머린 스노우, 바다 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런 머린 스노우 형태로 얘네가 바다 심해 깊이 그 축적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교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심해로 이동되는 이 분해되지 않은 유기 퇴적물, 이것들이 결국은 석탄, 석유, 메탄 등으로 우리 인류가 활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가 됩니다. 자, 이런 바다의 유기화합물이, 이거는 이제 분해되지 않는 유기화합물을 얘기합니다. 이 유기화합물이 심해 바다의 퇴적물로 수송되는 이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 생물학자들은 biological
펌프라는 용어로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머린 스노우 안에는 해조류의 탄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식물 플랑크톤 중에 분해되지 않는 탄소 성분,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 뭐 세균, 그리고 그 해양 동물의 배설물 등등도 다 합쳐진 것이 바다 눈입니다. 머린 스노우. 이것들이 그게 뭐 얼마나 한 양이 될까라고 궁금하겠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인류가 석탄이나 석유로 뽑았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해조류의 몸에 그 탄산칼슘, 이걸 석회화가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탄산칼슘의 형태로 퇴적층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홍조류의 경우는 이렇게 또 몸 바깥으로 석회조류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거 석회조류 또는 산호조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산호초 들어봤죠? 산호초는 동물입니다. 자, 산호조는 홍조류입니다. 홍조류. 다릅니다. 더불어서 실제로 해조류가, 이거 개도박은 홍조류의 일종인데요. 홍조류 개도박이 열대 우림의 육상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도 5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조류는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풍성한 바다 환경에서는 바닷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생물 여과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해수에 녹아있는 그 다양한 영양염과 중금속 등을 흡수를 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다고 했으니 그 산물로서 포도당과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바다 환경을 만들고, 그 덕분에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 산란장, 그 다음에 먹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니 당연히 해조류는 바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물입니다. 자, 요 사진은요, 미국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에 있는 수족관 사진입니다. 거기에서는 수족관의 그 물을 어떻게 교환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수족관 물을 뽑아서 이렇게 해조류로 구성된 요 시스템을 거쳐서 해조류로 그 수질을 정화시킨 다음에 정화된 물을 다시 수족관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조류는 수질 정화 능력도 담당하고 있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자연, 해양 환경, 그 생태학적인 측면에서의 해조류의 그 기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해조류가 인간에게 이익을 창출시키는 금은보화를 만들어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 산업입니다. 그동안 해조류 산업은 산업 원료 그리고 식품으로 사실은 많이 이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게는 한 20여 년 전 또는 10여 년 전부터 생물 에너지, 의약품, 무슨 사료, 화장품, 해조류를 원료로 많은 그 산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종류들, 과연 이 산업의 종류 중에 어느 거의 원료들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먹는 해조류입니다. 자, 해조류가 그렇게 다양한 산업의 원료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또는 그 중요한 성분들은 바로 해조류 다당류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조류는 특별히 한천과 카라기난, 한천의 대표적인 분류구는 우뭇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기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두발이나 유큐마, 이 두 종류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조류는 알긴산, 그리고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해조류 다당류 성분 때문에 아주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진. 네네네. 지금 저는 이제 양식산업, 우리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아주 대단한 그 양식 국가인데요. 양식산업 국가인데,
이거는 그 미국 나사에서 띄운 인공위성에서 찍은 완도 주변의 양식장 사진입니다. 자, 2017년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생산량은 미역입니다. 그리고 다시마, 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 금액은 김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김이 엄청난 효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2017년 지역별 김 생산량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김을 양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그 중에서도 완도에서 김 양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국의 한 90% 이상이 그 완도 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김 양식장이에요. 다시마입니다. 해조류 김 양식 산업 역사 잠깐 볼까요? 중국은 사실 중국 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요. 2000년 전부터 그 해조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식용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1640년에 전남 광양 태인도에서 처음으로 김 양식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좀 앞섰죠. 일본은 1700년도에 동경만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마모토,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는요. 바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김 양식과 관련해서. 그 바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영국의 여성 조류학자인 베이커 박사입니다. 이 베이커 박사가 김을 실내 배양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폐각의 안쪽에 솜털처럼 박혀있는 그 사상체를 발견합니다. 그 결과를 1949년에 네이처에 출판을 하고 그 이후부터 김 양식 산업이 이제 혁신적으로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해서 일본 사람들이 바다의 어머니라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식되고 있는 김의 종류들인데 그 중에서 70% 이상이 다 방사무늬 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 가지고 사료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전에도 그 가축에게 먹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얼마 안 됐는데요. 자, 이 사진은 호주 바닷가에서 해조류를 먹고 있는 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젖소에다가 이제 해조류 사료를 섞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메탄 방출량이 30% 정도 줄어들더라라는 결과가 2018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어떤 결과가 추가가 되는가 하면 그 중에서 바다 고리풀, 바로 아스파라곱시스 탁시포르미스라고 하는 홍조류입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것들. 이것을 소 사료에다 섞어 먹였더니 메탄가스 배출량이 자그마치 82% 감소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 결과를 근거로 외국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이 분류군들을 양식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예 파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해조류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도 쓰고요. 이거 해조류로 만들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요즘 플라스틱 문제잖아요. 먹을 수 있는 컵, 먹을 수 있는 빨대, 그 다음에 고기도 만듭니다. 해조류로. 해조류 추출물 단백질을 가지고 이 실제로 만든 고기예요. 고기도 만들고 신발도 만듭니다. 해조류하고 폐플라스틱을 섞어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2021년에 유엔에서는 이제 해조류와 관련된 그 국제기구를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Safe Seaweed Coalition 해가지고 안전한 해조류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조류 관련 그 산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구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합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붙이면 해조류 가지고 옷도 만들어요. 미국 바이오 소재 회사에서 갈조류를 가지고 친환경 섬유를 만들어서 상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류학을 전공했고요. 그 분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조류를 채집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해조류 다양성을 살펴보는 그러한 연구 분야입니다. 자,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각 종마다 그 식물 해조류가 자라고 있는 생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조류 생태 사진이고요. 이거 톳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이 파래. 그 다음에 채집한 해조류들을 연구실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표본을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건조 표본을 만들고요.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류군이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나요? 네, 파래. 네. 자, 그러면 제주도의 해조류 다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분류학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이 점차 개발됨으로 인해서 1960년도에는 제주도에 한 200여 종의 해조류가 알려졌다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500여 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즘 2016년 요즘에는 한 700여 종 점점점 종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해조류 다양성은 연구가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그 수익 창출을 해주는 톳, 이것이 톳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뭇가사리인데 톳과 우뭇가사리의 그 수확량은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연구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해조류 다양성을 연구하는 방법론 중에 DNA 바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NA 바코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재료를 채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내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DNA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형태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무슨 종이다라는 다양성을 살펴보죠. 해서 저는 25년 넘도록 그 분류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해조류 다양성 연구를 해왔고요. 그 결과 한 50여 종이 넘는 신종과 미기록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많은 신종 또는 미기록종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2008년에 부산에서 채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겨울이죠. 겨울에 그 부산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이 사이즈가 한 2cm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게 잔디처럼 바위에 쫙 깔려 있었어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알았죠.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많은 곳에 채집을 다녀봤지만 이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었는데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뜁니다. 저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과연 이게 뭘까? 그래서 사진을 찍고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신종으로 전 세계 최초로 보고를 합니다. 이름은 잔디 보라색 우무라는 이름으로 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날 이 바닷가를 간 이유는 이 종을 채집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참 보라색 우무. 그러니까 얘는 2cm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지만 얘는 굉장히 큰 종이에요. 한 15cm 이상 되는 종인데 어쨌든 저는
이날 바닷가에 가서 이 정도 채집하고 이 정도 채집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실험실에 가서 그 종을 현미경하에서 들여다봤거든요. 생식기관을 관찰하려고. 근데 생식기관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밀쳐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관찰을 해보자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하는, 보려고 한 그 생식기관은 안 보이고 솜털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아까 봤던 이 끝부분에, 자, 이 솜털의 사이즈가 2mm예요. 2mm.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2mm. 현미경이 없으면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솜털이었거든요. 근데 이 솜털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 너무나도 기특하게 온갖 생식기관을 다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요 사이즈가 2mm라는 얘기입니다. 2mm인데 암 생식기관, 그 다음에 수 생식기관, 이거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정자가 드글드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또 그 사분포자낭이라는 것도 다 달려 있고, 요 식물체의 암 생식기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현미경으로 한 1000배 이상의 배율로 봐야지 보이는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뛰는 가슴을 안고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신종으로 전 세계 일속일종입니다. 신종으로 보고를 했고요. 이름을 심지어 코레아나라고 붙였습니다. 심피오콜락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생식물이라는 의미예요. 2mm도 안 되는 얘가 이 식물체에 기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저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잘 모르죠? 자, 네네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아까까지는 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미기록종입니다. 미기록의 의미는 외국에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보고되는 경우를 우리가 미기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은요, 놀랍게도 칠레에 살고 있는 종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종하고 똑같아요. 놀랍잖아요? 이 전 세계가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살고 있는 종이 칠레에 살고 있고 프랑스에 살고 있는 종과 같다? 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를 하는 연구 분야가 바로 생물 계통 지리학입니다. 그것이 저의 또 다른 전공 분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론을 하죠. 자, 이러면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그 분류학, 해조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바다의 모든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생산자인 해조류가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유지하면서요. 그 하나의 종류로만 된 해조숲, 해종림 조성은 사실은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해조류가 여전히 보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요. 자, 그린피스는 2022년에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린피스 캠페인에 의하면 전 세계 바다의 한 30% 정도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황폐해진 이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조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해조류를 채집하는 그 다이빙 그 동영상입니다. 물론 해조류는 이렇게 반드시 다이빙을 해야지만 채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바닷물이 빠졌을 때 조간대에서도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동영상을 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